네, 검찰이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핵심 인물들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가압류 절차에 나서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장동 4인방,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에 3명이 구속이 됐죠. 검찰의 수사에 좀 속도가 붙을 전망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되면서 검찰이 이번에는 뭐 증거라든지 아니면 법리라든지 이런 부분 좀 탄탄히 구성한 것 같은데요. 일단 저번에 1차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보다 배임 액수나 횡령 액수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이 영장을 청구된 내용을 정리해서 보면 남욱 변호사나 김만배 씨나 아니면 이런 대장동 일당들이 이 유전 본부장이랑 이제 공모를 해서 이런 민간업자한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도록 이렇게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다. 이게 사실 배임의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결정을 과연 최종 인허가권자인 이런 성남시나 성남시장이 과연 몰랐을 건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윗선에 대한 수사도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공사가 작성한 공모 지침서의 내용을 보면 이게 대장동 일당이 요구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이 후보가 성남시장 때 주장을 했던 이런 대장동 사업 지침과도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구속영장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검찰이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나왔는데 일단 검찰 측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은 상태로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아까 윗선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전망을 해주신다면 그 이른바 윗선이라는 게 이제 뭐 야당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의문점이 좀 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는 엄연히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안에서 이루어진 거를 과연 성남시장도 알고 이거에 대해서 용인을 했는지 아니면 또는 방임을 했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뭔가 종용을 했는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 같은 경우는 이게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거지 언론에서 뭐 여기저기서 제기되는 의혹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의혹은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네. 드러나는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드러나는 명백한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짚어볼까 하는데요.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에 대해 가압류 절차에 나섰습니다. 이 50억 원을 뇌물로 보는 거겠죠? 네, 그 가압류 절차라는 게 다르게 말하면 추징 보전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네. 추징 보전이라고 하는 게 이 이익이 범죄로 벌어들인 이익이라고 의심이 될 때는 유죄로 판결하기 전까지 이게 동결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검찰에서는 이 50억이라는 액수가 이거는 정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범죄 수익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검찰이 법원에 이 추징 보전 절차를 하면서 제출했던 그 서류를 보면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뇌물로 인한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소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50억 그 클럽에서도 계속 이름이 거론이 되어 있고 예. 또 한 가지는 이 대장동 사태와 관련해서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추징 보전 절차도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또 검찰이요 원유철 전 의원의 부인 서모 씨를 어제 소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봤을까요? 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분이나 직원이 아님에도 이름만 등록을 해놓고 이제 월급을 지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인출한 거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이 업무상 횡령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액수가 4억 4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이제 업무상 횡령으로만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가 어떠한 정치권이나 뭐 다른 관계기관에 뭐 로비를 했던 거 아니냐 이 부분까지 사실은 수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저희가 앞서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구속이 됐는데 이 구속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증거인멸 우려를 굉장히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중요한 사유로 보는데 네.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워낙 공범들이 많죠. 그래서 공범들끼리 입을 맞추거나 아니면 어떠한 증거를 뭐 없애거나 하는 이런 정황들이 굉장히 구속영장 발부하는 데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 영장 실질심사 때 주장한 내용을 보면 지난번 이제 대질 조사 때 끝나고 나서 검찰 내부에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가 서로 손가락으로 사자를 그리면서 뭔가 말을 맞추려고 하는 정황이 포착이 됐다라는 그 CCTV 영상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숫자 4가 과연 이게 무슨 뜻이냐, 뭐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5억 중에 4억을 뜻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예. 어떤 해석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공범들끼리 말을 맞췄다라는 정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지금 검찰에서는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 미국에 있을 때 김만배 씨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김만배 씨로부터는 핸드폰에 있는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조언도 받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지금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공범자들끼리 뭔가 말을 맞추고 예. 어떤 증거를 없애고 하는 거는 충분히 증거 인멸의 우려를 볼 수 있고 이건 법원에서는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뒤늦게 네. 알려진 뭐 그런 사실입니다만 뭐 예를 들면 미국에 있을 당시에 두 사람이 서로 통화를 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그 전담 판사가 다 어느 정도 그것을 다 보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당사자들끼리 사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시키는 이유가 서로 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말을 맞춘 정황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구속을 해서 이들끼리 말을 맞추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법원에서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구속이 됐고요. 원래 오늘 구속 후에 처음 불러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사실이 있는 검찰청사 6층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요? 예. 네, 맞습니다. 같은 층에서 지금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오늘 이제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사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검찰이 이들로부터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는 이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어떻게 설계를 했으며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의사소통을 했고 누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윗선 수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성남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 부분도 밝혀야 되고 또 50억 클럽에 대한 이런 로비 의혹도 밝혀야 되는데 지금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구속할 수 있는 게 20일이거든요. 네. 이 안에 사실은 이걸 수사를 원래대로라도 사실 다 할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었는데 예. 이렇게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검찰에서는 앞으로 더욱더 수사를 또 속도를 또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그러게요. 상황은 전혀 가만히 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죠. 예. 뭐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네. 최대 20일 안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잘 꾸려나가는지 지켜볼 일이고요.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두고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배임 혐의 적용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배임 혐의가 이 대장동 일당들이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게 성남시와 연결을 하려면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연결고리로 밝힐 수 있는 게 공모지침서인데 이 공모지침서라는 게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런 대장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업자들을 공모를 하면서 이 외부에도 공표한 공모지침서입니다. 근데 이 공모지침서에는 이 화천대유 측에 굉장히 유리한 내용이 되어 있었고 그걸 작성한 게 바로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런 개발 과정에서,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정민용 변호사는 화천대유 측에 굉장히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심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정민용 변호사는 이제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소속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만 지금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그 성남시에 있는 성남시장인 이 후보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밝혀줄 게 바로 정민용 변호사입니다. 근데 정민용 변호사는 지금 나는 직접 이 후보에게 그러니까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에게 직접 이런 공모지침서나 아니면 초과 수익 그 보장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직접 보고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연결고리가 없다. 연결성에 대해서 굉장히 부인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결고리가 없는 거 아니냐, 배임 협의를 밝히는 게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네. 또 검찰 입장에서는 또 이런 내용, 내가 이 후보에게 직접 공모지침서를 보고했다더라 이런 내용을 이제 공모자들한테 말을 했다라는 내용을 또 진술을 또 확보를 했다라고
했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예. 당사자가 부인을 하더라도 다른 정황이라든지 다른 증거를 통해서 또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예. 이 부분 좀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을 받은 날에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이랑 통화한 사실이 또 드러났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통화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점이 이 정진상 부실장이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점, 아주 최측근이고 그리고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에 이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그러면 또 이후에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 휴대전화를 내던지기도 했잖아요.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는 이 후보와의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또 이 후보와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진상 부실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뉴스에서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보도가 되었을 때는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입장을 바꿔서 그때는 너무 어려운 시기라서 이거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내가 유 전 본부장에게 말했던 내용은 혹시 문제된 소지가 있으면은 수사에 협조해라라고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압수수색이 닥쳐 있는 상황에서 보통 뭐 통화를 하더라도 뭐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변호사와 통화를 하지 이렇게 뭐 먼 사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 통화를 할 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그러한 그 정진상 부실장의 해명이 사실은 썩 설득력은 떨어지고요. 예. 그래서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에 뭔가 공모관계 아니면 어떠한 그 관련자들끼리 말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부실 수사했다면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가 어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단체가 윤 전 총장을 공수처에 총 24번이나 고발을 했다고 하네요. 이 고발의 핵심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많이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가 있었죠. 영업정지가 당하고 결국에는 파산이 된 사건인데 네. 이 당시에 윤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중수부 2부장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부산저축은행을 수사를 하면서 사실은 이 대장동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거다라는 게 사실 고발의 핵심입니다. 예.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그 친척인 조모 씨가 이 대장동 일당에게 대장동 사업을 빌미로 불법 대출을 알선을 합니다. 이 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알려졌는데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조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이 불법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거 아니냐, 직무유기 아니냐 이러한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예. 네, 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4시간 동안 조사를 했다고 해요. 이 조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좀 조사가 됐을까요? 네, 일단 보좌관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경위로 누구로부터 이러한 고발장을 받았는지가 가장 핵심일 겁니다. 그게 사실은 뭐 고발 사주라는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키기 때문에 어떠한 경위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그리고 그거를 다시 당 차원에다가 전달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이 부분이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김웅 의원이 이 조성은 씨한테 전달한 이 고발장과 이 보좌관이 전달한 고발장이 과연 일치를 하느냐 이 부분도 사실 밝혀져야 되는데 예.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래서 연관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아마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네. 김웅 의원 말씀하셨으니까 김웅 의원이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 받고 나와서 뭐 악마의 편집이다, 허무맹랑이다, 이제 녹취록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했는데, 근데 바꿔 말을 해보면 그동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등의 어떤 해명을 해왔잖아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이것을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녹취록의 전체 맥락이 기억이 나야 악마의 편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도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검사였기 때문에 이 한번 본인이 조사를 받아보면 예. 네. 수사를 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정보를 갖고 있고 어디까지 조사가 됐는지 누구보다 잘 파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에는 부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 조사를 받아보니까 뭐 공수처 측에서 갖고 있는 증거가 별로 없다더라. 아니면 사실은 있어도 사실은 그러니까 범죄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더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확신을 좀 얻은 게 아닌가 이렇게 그 강한 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본인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라는 거를 오히려 조사를 받으면서 예. 위축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게 아닌가 사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네. 해석을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저축은행 부실 수사,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까지 오늘 다뤄봤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